자, 그럼 계속 이어서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말 두 번째 파트 전치 수식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사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한정사라고 공부를 했고 종류 네 가지 관사, 지시사, 소유격, 수량어 이렇게 있다라고 정리했죠. 자, 그 다음에 명사 앞에서 또 수식할 수 있는 품사가 이제 전치 수식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 앞에 위치한 수식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좀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겠죠. 후치 수식어도 있겠죠.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전치 수식어까지만 볼 거예요. 자, 전치 수식어의 종류, 즉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그 전치 수식어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ing, 네 번째 ed까지. 첫 번째 명사부터 볼 건데요. 자,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보시면 a philosophy book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원래 그냥 a book이라고 하면 그냥 책 한 권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philosophy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명사가 붙어가지고 책 중에서도 철학책이다라고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죠. 이때 어라는 한정사도 뒤에 book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고 philosophy라고 하는 명사도 book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여기 사이에 낑겨 들어온 수식어구인 명사는 명사적인 성질을 다 잃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단수, 복수 이런 거 표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사 막 이런 또 그 밖에 한정사 붙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붙은 한정사는 전부 다 뒤에 명사 거고요. 여기 단복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생자로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규칙적인 거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바로 보도록 할게요. 뭐 어렵지 않죠? 잼은 잼인데 그 중에서도 raspberry jam 이런 식으로 앞에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3 $5 bills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3는 수량어죠. 걔도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ills는 지폐인데 지폐가 몇 장? 3장인 거예요. 근데 어떤 지폐가 3장이냐? $5. 얘가 이제 $5짜리인 거죠. 이 명사도 bills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3장의 $5짜리 지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앞에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당연히 형용사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보면 a cute gray cat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형용사가 그냥 a cute cat 또는 a gray cat이라고 한 개만 붙을 수도 있지만 몇 개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 2개 이상 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귀여운 고양이 할 수도 있지만 귀엽고 회색의 고양이 이렇게 막 계속 수식어구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 여러 개 수식할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붙이고 짝짝짝 써주면 되는데 자, 근데 밑에 똑같이 형용사 2개로 수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and가 붙어 있어요. 또는 컴마가 붙어 있죠. 자, 이 and나 컴마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앞뒤의 형용사가 비슷한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는 cute랑 gray라고 하는 건 서로 너무 다른 형용사죠. cute는 말 그대로 귀엽다라는 거고 gray는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잖아요. 둘이 이렇게 의미 범주가 아예 다르면 and나 컴마로 이을 수 없습니다. 문법적인 규칙이에요. 자, 그리고 의미 범주가 비슷한 것들을 and나 컴마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독해에서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앞에 형용사는 아는데 뒤에 형용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형용사만 알고 가도 돼요. 왜? and나 컴마 앞뒤는 다 비슷한 형용사들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지금 보면 shining and brilliant moment라고 했을 때 빛나고 찬란한 순간이 되겠죠. 뒤에도 마찬가지 a shining, brilliant moment 이렇게 써도 빛나고 찬란한 순간이 돼요. 그때 그냥 어느 한 단어를 몰라가지고 빛나는 순간이라고 하든 또는 찬란한 순간이라고 하든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and나 컴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 카테고리를 연결할 때 쓰기 때문에 혹시 독해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활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어는 한정사니까 뒤에 study 꾸며주는 거고 근데 really가 부사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전치 수식어 종류에는 부사가 없거든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really가 나왔다는 건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interesting 이제 형용사 역할하는 거죠. 재밌는, 흥미로운 공부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더라. 근데 그때 그 형용사를 부사가 수식할 수도 있더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ing나 ed도 명사를 또 똑같이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ing냐 ed냐에 따라 사실 요거의 원리는 뒤에 파트에서 또 배우긴 할 건데, 이 ing는 능동의 의미 또는 뭔가를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를 뜻하게 되고요. ed로 쓰였을 때는 수동적인, 그러니까 뭔가 되어진, 당한 이런 의미를 더해주게 돼요. 자세한 원리는 조금 더 뒤에서 보도록 하고, 지금은 ing는 뭔가 뭐를 하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ed는 뭔가가 되어지고 당하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구나, 이렇게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ing부터 봅시다. 더라고 하는 거는 뒤에 animal 꾸미는 한정사예요. 그때 remainings이죠. 자, remaining animals인데 여기서 남아있는, 즉 존재하는 동물들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ing를 써야 되냐, 나중에 문법 문제에서 ed를 써야 되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remaining 같은 경우에 사실 animal과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동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남아있는 거죠. 동물이 뭐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남게 하거나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얘가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뭔가 남겨지게 당한 건 아니고 그냥 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한 의미가 아니면 그때 ing를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에 대한 조금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자, 우리가 조금 그 예문을 살펴봤을 때, 자, 요거를 제가 기억하면 좋은데, the door opened가 있고, the door is opened가 있고, 그 다음에 he opened the door에 있어요. 자, 그럼 사실 세 가지 문장 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문이 열려 있는데, 자, 그가 문을 열었다고 할 때 그냥 he opened the door 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시제는 똑같이 맞춰줄게요. 근데 이제 누가 문을 열었는지는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문 입장에선 문은 열려짐을 당한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수동태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수동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는 the door was opene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문 입장에서 문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진 게 아니고, 열림을 당한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스스로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됐을 땐 그냥 the door opened 하고 그냥 끝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마찬가지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그 다음에 그가 그 문을 열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능동태에 대한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이 열려졌다라고 할 때 수동태의 개념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결론은 우리가 remain이라는 동사랑 animal이라는 명사의 관계를 생각할 때, 동물이 뭔가 remain 이렇게 남겨지게 존재하게 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남아있는 거고 동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ing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그 밑에도 똑같이 해볼까요? An existing figure 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figure 수식하는 거고. 자, 인물은 인물인데 existing이니까 이때 인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ing를 쓰는 거예요. existing figure 이렇게. 그 다음에 a sleeping cat 이라고 돼 있는데 마찬가지. 얘가 sleeping이냐 sleep 뒤에 ed가 붙어야 되냐, 요거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려면 여기서 마찬가지, 고양이가 자기가 혼자 자고 있냐, 아니면 누군가 고양이를 잠자게 만든 거냐,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 sleeping ca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elting ice cream 마찬가지. 아이스크림이 뭔가 녹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혼자 저절로 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g로 써야지 ed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ing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얘가 저절로 하는 거,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얘가 남아있고 얘가 존재하고 얘가 자고 있고 얘가 녹고 있는 거, 이럴 때는 다 ing 형태로 나타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조금 고급진 말로 명사가 이 동사의 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라는 게 지가 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ed는 명사가 동사의 대상이 될 때 써요. 그럼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당하는 거, 되어지는 거, 이런 개념일 땐 ed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hidden truth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진실인데 진실이 뭔가를 숨기나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숨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hidden truth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rozen fruit 역시 마찬가지,
과일이 뭔가를 얼리는 게 아니고 얼려지는 거죠. 그래서 frozen fruit 이렇게 쓰여 있고, 마찬가지 a lost memory라고 했을 때 memory, 기억이 뭔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려진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기억할 때 a lost memory라고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명사 앞에서 이런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나 동사에 ed가 붙은 형태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그때 ing냐 ed냐의 차이는 뒤에 명사와의 관계가 이 명사가 얘를 하는 거냐, 이 명사가 이 동사 되는 거냐에 따라 ing냐 ed냐가 정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니까 능동수동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벌써 그 전치수식어 파트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전치수식어 종류 다시 4가지.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ing. 네 번째, ed까지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사 구에서 벌써 2개나 봤어요. 자, 명사 구는 앞에서 한정사가 수식할 수 있고, 두 번째, 전치 수식어가 수식을 할 수 있죠. 누구를? 바로 명사를, 그쵸? 자, 이제는 명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앞에서 수식한 애들은 다 끝났으니까. 자, 이 명사라고 하는 거는 이름 명자예요. 우리나라 말 한자로 하면. 자, 그래서 이름 명자를 따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명사의 종류에는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종류 엄청 많은데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명사는 딱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셀 수 있냐, 없냐. 요걸 구분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면 셀 수 있는 명사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복수면 s나 es를 붙이고 한 개 또는 뭐 이렇게 한 명 이럴 때는 를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정확하게 수량을 나타낼 때는 수량어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때 수량어 뒤에는 2개 이상 붙은 단원이 복수의 형태로 와야 되겠고요. 자, 근데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으니까 s나 es가 붙거나 부정관사 어나 언이 붙으면 틀린 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쉬운 걸로는 문제는 잘 안 내고요. 그냥 명사에서 셀 수 있고 없고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실 셀 수 있는 명사를 구별하는 건 별로 안 어려운데 셀 수 없는 명사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또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 명사. 두 번째, 개념 명사. 세 번째, 포괄적인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가 사실은 이 포괄적인 전체라는 말이 원래 좀 그 문법 체계 용어로는 집합적 물질 명사다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개념이 뭘 말하는 거냐면 포괄적으로 뭔가 전체를 싸잡아서 알려주는, 뭔가 싸잡아서 개념을 규정하는 그런 명사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얘부터 가볼게요. 자, 보면 앞에서부터 그냥, 자, 물질 명사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물질, 물, 뭐 우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셀 수가 없겠죠. 눈에 형태가 안 보이니까. water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개념에 해당되는 명사, 뭐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셀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집합적 물질 명사에 해당되는 애들 볼게요. The factory has various equipment라고 되어 있는데 equipment가 장비란 뜻이에요. 근데 그럼 장비라고 하면 왠지 셀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하지만 장비의 종류를 사실 셀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삽도 셀 수 있고 망치도 셀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도끼 같은 것들도 다 셀 수 있고. 근데 걔네들을 셀 수는 있지만 얘네들을 다 싸잡아서 우리가 장비라는 개념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로 이렇게 그런 물질을 다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아서 부르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equipment 같은 이런 명사를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냥 이 장비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싸잡는 그런 명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름 자체는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부르지만 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전체를 싸잡는 개념을 말하는 그런 명사는 그런 명사를 말하는 거고 당연히 셀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s나 es 안 붙어 있고 당연히 부정관사 이런 거 못 붙고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하는 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요. 자, 대신에
이름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 말고도 혹시 시중에 막 다른 책을 봤는데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나오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이제 그 문법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하지만 이 집합적 물질 명사에 해당되는 개념들은 어떤 개념들이다? 뭔가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부르는 애들이 바로 이 집합적 물질 명사고 당연히 셀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fruit, 과일입니다. 과일은 셀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 한번 해보면 사과를 셀 수 있고 포도를 셀 수 있고 그쵸 딸기 이런 거 셀 수 있어도 과일은 얘네들을 싸잡아서 포괄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름을 셀 수는 없어요. 그래서 fruits라고 하는 거는 셀 수 없는 명사의 대표적인 예시고 하지만 여기에 속하는 개별적인 물질 명사들은 다 셀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furniture, 대표적으로 이 가구라고 하는 명사도 어때요? 가구에 속하는 게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막 한 거지 가구라는 이 이름 자체를 셀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equipment, 장비, 망치나 도끼나 삽을 셀 수는 있어도 장비를 셀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배기지나 그 다음에 러기지 같은 것들도 짐을 이야기해요. 짐. 그러면 짐에 속하는 suitcase, 백, 트렁크 이런 캐리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셀 수는 있어도 걔네들을 싸잡아서 부르는 배기지나 러기지라는 이 짐, 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셀 수가 없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money, 돈도 셀 수 없어요. 돈 셀 수 있지 않나요?는 잘 생각해 보시면 동전이나 지폐를 셀 수가 있는 거지 돈이라는 개념을 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얼리도 장신구죠. 마찬가지 목걸이나 팔찌, 반지 이런 걸 셀 수는 있어도 얘네들을 싸잡아서 부르는 이 보석, 장신구는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weather, 날씨도 마찬가지 a sunny day, a windy da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햇볕 좋은 날, 그 다음 바람 부는 날 이렇게는 이렇게 셀 수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어도 weather이라는 이 집합적인 날씨 자체를 셀 수는 없다.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가끔 시험 문제로 아주 나오기도 하니까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살펴봤는데 이 셀 수 없는 명사들을 셀 수 있게 바꿔주는 장치가 있고 또 그런 장치가 없는데도 셀 수 있게 바뀔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셀 수 없는 명사의 또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초콜릿이라고 하는 이 물질 명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chocolate increases concentration for a moment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초콜릿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순간 집중력을 높여준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때 초콜릿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질 명사니까 원래 셀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eating a loaf of chocolate makes me feel good. 여기서는 a loaf라고 하는 이렇게 한 덩어리라는 단위 명사가 붙었어요. 자, 이렇게 단위 명사가 붙게 되면 셀 수 있게끔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a loaf of chocolate이라고 초콜릿 한 덩어리라고 셌죠. 이렇게 단위 명사가 앞에 붙으면 셀 수 있게 바뀌더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초콜릿 한 덩이를 먹는 것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단위 명사가 붙지 않았는데도 셀 수 없는 명사가 갑자기 셀 수 있는 명사의 형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항상 문장을 볼 때 문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면 그 필자한테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싸우려고 들면 안 되고 그냥 셀 수 있게 쓰였구나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원래 우리가 알던 것부터 봅시다. I can't define what life is 라고 하게 되면 나는 정의할 수가 없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렇죠? life 앞에 지금 아무것도 지금 셀 수 있는 장치가 안 붙었으니까 life는 이때 셀 수 없는 추상적인 되게 막연한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 삶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문장을 보면 The storm claimed 2 lives라고 돼 있어요. 이때 claim은 동사로 주장하다 말고 목숨을 앗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폭풍우가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러면 2 lives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live가? 그러니까 life의 이제 복수형이 lives니까 이때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게 셀 수 있게 됐다면 한 개개인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형태, 실체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쓰여진 대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또 하나 퀴즈를 내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light라고 하는 빛도 어때요,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lights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게 바뀌었어요. lights 말고 그냥 all light went out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은 빛인데 갑자기 셀 수 있게 바뀌었죠?
근데 걔가 가버렸대요. 그러면 맥락상 전등이 나갔다. 약간 이런 맥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셀 수 있게 됐다. 잘못 쓰인 거 아닌가요? 하지 마시고 셀 수 있게 바뀌었구나. 뭔가 눈에 보이게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럼 명사도 또 이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이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명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대명사라는 개념이에요. 이름 그대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품사입니다. 자, 이 대명사는 사실 앞에 이미 나왔던 명사를 다시 한번 받는 개념인 거라서 사실 뭐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독해에선 엄청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영어는 제가 아까 GPS 시간에 우리 해설을 했듯이 자, 제가 이 독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 하나를 제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메인 포인트에다가 막 살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안락사를 시행하는 이유, 뭐 안락사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왜 안락사를 시행해야 되는지 막 엄청 이렇게 제 주장을 펼쳐야 읽는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겠잖아요. 그쵸?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얘에 연결된 말들을 막 여러 번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때 당연히 이 중요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방금 안락사를 시행해야 된다가 주제였다면 안락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근데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반복을 싫어해서 바꿔서 쓰는 표현이 바로 대명사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요한 키워드는 독해에서 대명사로도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대명사를 자꾸 그것이라고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 독해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자꾸 놓치고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에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 이 대명사를 반드시 어떤 명사를 받아오는지를 체크해서 해석하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독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지만 우리 처음부터 초장의 습관은 잘 들여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하거나 나중에 이제 문장 연습하실 때에도 대명사는 최대한 앞에서 어떤 명사 받아오는지 꼭꼭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아직은 글이 아니고 딱 한 문장만 나와 있으면 그 앞에 나온 명사가 어떤 건지 좀 생각하기 어려울 때도 있긴 한데 그냥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사실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문법 문제를 풀 때도 요즘에 이 대명사를 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내요. 왜냐하면 좀 교수님들이 요즘에 외워서 문법 문제를 막 풀고 맞추는 이런 학생들보다 진짜 문장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글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읽어나가고 있는지를 사실 테스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명사가 좀 그런 일환으로 되게 문제로 내기 좋은 거예요. 왜냐면 대명사로 이시여야 되냐, 뭐 아니면 뭐 동우주여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수여야 되냐, 복수여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단수, 복수 이게 지금 규칙인 게 아니고 받아오는 명사를 찾게끔 하는 거예요. 즉 해석을 해서 풀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대명사 파트가 꼭 한두 문제씩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해석을 위해서도 나중에 문법 문제를 위해서도 어떤 습관을 잘 들이자 대명사는 받아오는 명사를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문법 시간에도 다시 얘기할 거고 독해 시간에도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대명사는 받아오는 명사를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대명사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 자, 인칭대명사는 다시 종류가 3가지로 나뉘어요. 그냥 기본적인 인칭대명사, 재규대명사, 소유대명사. 먼저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자리에 따라 주어 자리에 오는 주격 인칭대명사 I, you, he, she, it, we, you, they 이런 애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인칭대명사라고 하게 되면 me, you, him, her, it, us, you, them. 그 또 I, my, me, mine 시리즈에 있던 애들이죠. 주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에 따라 이런 애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재귀대명사도 문법 문제도 꽤 나와요. 자, 요거는 이름을 일단 뜯어보면 재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즉 앞에 한번 나왔던 명사를 그대로 다시 부를 때 쓸 수 있는 대명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I love 하고 원래 love 뒤에 목적어 하나 와야 되죠. 그때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재귀대명사로 yourself 이렇게 쓰게 되면 형식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너 자신인데 어쨌든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명사, 동사, 명사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나 할 수도 있지만
제기대명사의 대원칙, 반드시 같은 문장에서 이미 앞에 나온 걸 받아올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부를 때. 즉 앞에는 지금 you가 없기 때문에 yourself로 받을 수가 없어요. 얘는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 또 똑같이 제기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학생들이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받아오는 말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즘 문제로 많이 내니까 자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 love yourself 하면 안 되고 I love myself라고 하면 문장이 맞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참고적으로 제기대명사 파트도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는 이제 뭐 mine, yours, his, hers, blah blah 또 그 I, mine, me, mine 시리즈 마지막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뭐 대명사 종류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인칭 대명사. 그 다음 지시대명사는 그 지시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시사라고 하는 거는 품사 자체가 형용사였었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얘가 명사 앞에 붙으면 그냥 이 명사, 그 명사, 저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명사 자리에 얘네만 딸랑 나왔을 때 이 것, 저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명사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대명사랑 수량대명사. 자, 그때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나타내는 대명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왜 말할 때 한국말에서는 막 왜 거실 그거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우리도 대명사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는 대명사가 바로 부정대명사인 거예요. 영어에도 종류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특이한 걸 하나 배울 건데 사실 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이 단순하게 품사, 명사만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명사 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다시 한정사, 전치수식어,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이제 또 아직 안 배웠지만 후치수식어, 뭐 동격자 아무튼 뒤에 이렇게 수식어구가 또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명사는 이 명사구 전체를 받아오기 때문에 다른 수식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 부정대명사는 약간 예외적으로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it이라는 대명사 앞에 막 this, it 이렇게 붙은 거 못 봤죠.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는 원래 수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부정대명사 중에 원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 전치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원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 바로 명사 구에서 명사만 받아오는 역할을 해요. 그럼 도대체 이런 애가 왜 필요할까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색깔 펜 있는데 뭐 아무거나 하나씩 가져가세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그 중에 색깔 하나 고르겠죠? 자, 그랬을 때 저는 빨간 펜이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앞에서 이미 펜이 나왔기 때문에 또 똑같이 펜이라고 쓰기는 싫은 거예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펜을 대명사로 받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펜 중에서 빨간 펜이라고 꼭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원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명사는 받아오지만 수식어구를 받아오지 않기 때문에 앞에 수식어구를 붙여서 나 빨간 펜 갖고 싶어요 할 때 red one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원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앞에 수식어구가 붙어가지고 명사의 반복을 피하면서도 수식어구까지 챙길 수 있더라. 그런 좀 특별한 품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부정대명사는 some, any, not의 시리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에 따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또 문법 시간과 독해 시간에 차차 자세한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이런 애들이 좀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구나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대신에 누군가 또는 무언가 뭐 어떤 거라는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뒤에 설명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뒤에 수식어구들이 붙어가지고 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 우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거 배우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부정대명사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수량어라고 배웠던 것들 있죠. 걔네들도 지시사처럼 똑같이 수량 대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량어들이 명사 앞에 붙으면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명사 자리에 이 수량어들이 오면 수량 대명사 이 자체로 명사로 쓰였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맞게 항상 영어는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숙제 안내를 하기 전에 우리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다시 리뷰는 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숙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명사 구에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방법과 명사라는 품사까지의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사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거 한정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치, 수식어 붙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이때 명사 자리에 대신에 앞에 이미 나온 거는 대명사라는 품사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자, 다시 한정사 종류 4가지, 관사, 지시사, 소유격, 수량어 이렇게 4가지 있는 거고 한정사 종류, 관사 종류 3가지,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까지 여기 3가지 있는 거죠. 여기도 자꾸 이름을 불러보려고 하셔야 돼요.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 지시사는 this, that, these, those까지. 소유격은 그 I, my, me, mine 두 번째 식구들. 그 다음에 수량어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셀 수 있고 없고 둘 다 쓸 수 있는 거 all, must, a lot of, lots of, plenty of, some, any.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거에 단독으로 또 쓸 수 있는 수량어. 그 세트부터 해볼까요? 셀 수 있는 거에 쓸 수 있는 거 a great number of, a number of, many, several, a few, few까지. 그 다음에 세트, 셀 수 없는 거 a great deal of, much, a little, little까지.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셀 수 있는 거에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수량어 every, each, either, neither, both까지. 이렇게 자꾸 이제 입에 붙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치 수식어 종류 4가지. 첫 번째 명사, 형용사, ing, ed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사 개념에선 셀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했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대명사에서는 사실 어떤 말을 받아오는지 해석을 잘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랬고 대명사의 종류는 다시 3가지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가 있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명사 앞에서 수식부터 명사까지의 범위가 끝나요. 사실 오늘은 완전 워밍업 시간인 거죠. 사실 우리가 해석이 힘든 거는 여기 얘네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명사 뒤에 붙는 말로 인해 명사가 엄청 길어져가지고 해석이 힘든 거거든요. 사실 다음 시간부터가 진짜 찐 이제 문장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 숙제 파일이 따로 올라갈 텐데 그거 숙제는 막 너무 열심히 해석 쓰시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요번 1관 과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영어 문장 쭉 읽어보시면서 배운 내용대로 좀 이미지 같은 거 생각하면서 이럴 때 정관사 덜을 쓰고 이런 상황일 때 부정관사 어를 쓰는 거구나 또는 뭐 이런 상황일 때 명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럴 때 대명사로 받아오는 거구나 등등등 이렇게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예문들로 체크하는 정도로만 숙제 가볍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모더니즘 이론을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워크북 예문 훈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수업 끝나고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수업 내용을 바로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습엔 골든타임이 있어요. 바로 무조건 당일 내일입니다. 당일 안에 안 하면 내일 자고만 일어나도 한 50%에서 70% 이상 날아가 있을 거예요.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쵸?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건 반드시 오늘 안에 복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다음 날까지 기억을 훨씬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그렇게 내일도 항상 다음 날에도 전날에 공부한 내용은 반드시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또다시 내가 배운 내용을 거의 한 8, 90%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점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습의 골든타임 주기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꼭 이제 이거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하시고요. 복습하실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이렇게 키워드 적어보는 것처럼 꼭 백지에 이제 명사구 앞에서 뭐 수식할 수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백지 복습으로 착착 차례차례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막 말로 개념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설명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남한테 알려줄 때 사실 이 설명이 제대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실력이 진짜 많이 늘거든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알아요. 내가 이걸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남한테 쉽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가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끄고
여기 백지복습으로 키워드 복습해보면서 배운 내용들 한번 설명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숙제해보고 다음 강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